일단 여기서 질량 분석기를 오늘 이해를 하는 걸 목표로 가셔야 되고요. 자, 질량 분석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질량 분석기 같은 경우는 이온화되어 있다. 체크해보세요. 이온화되어 있다. 얘들아, 이온화되어 있다는 건 무슨 뜻이니? 이온화되어 있다는 거.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 있다라고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온화는 뭘로 이온화를 만드니? 자, 전자에 따라서 전자가 붙어 있냐 떨어져 있냐에 따라서 이온화를 만든다는 거 정도는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원자나 전기를 띤 입자의 질량을 잰다가 포인트야. 자, 이온화된 원자라든지 아니면 전기를 띤 입자의 질량을 재거나 아니면은 더 정확하게 자, 질량 대 전하량의 비율 요거 한번 갑시다. 질량 대 전하량의 비율. 자, 여기서, 자, M과 Z, 자, 요렇게 하나 들어가면은요. 자, 여기서 M 같은 경우 분모가 뭐에 해당되니? 자, 질량이라고 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Z는 뭐라고 가야 돼? 전하량으로 가셔야 되죠. 자, 질량 대 전하량의 비율을 측정한다. 요렇게 잡아 주셔야 돼서 요렇게 하나 갈게요. 얘들아, 질량이 똑같으면 질량 대 전하량 비율도 똑같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아닐 수 있죠. 요걸로 표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자, 질량 대 전하량 비해서 질량이 만약에 40이야. 자, 근데 전하량이 2인, 자, Z는 2인 이런 대상이 있어. 자, 그러면 총 질량 대 전하량 비는 얼마다? 20에 해당되는 게 A. 자, 그 다음에 자, 질량 같은 경우가 만약에 40인데 자, 전하량이 어떻게 돼? 전하량이 1인 경우에는 얼마나 된다? 자, 40인 경우 B.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비교할 수도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질량이 만약에 20인데, 자, 전하량이 1인 경우에는 얘 자체도 20이 되는 거죠.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A, B, C 세 가지를 보잖아. A, B, C 세 가지를 보면은 질량 대 전하량의 비율을 요런 식으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 요런 거 하나 생각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전하량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 자, 질량 대 전하량 비율은 줄어들게 될 거고, 자, 질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돼? 질량 대 전하량 비는 아마 늘어날 거다 정도로 얘기를 하실 수는 있겠죠? 네, 요거 그냥 간단하게 상식적인 부분이니까 분자 분모 한 번만 잡아봤어요. 자, 그래서 이 질량 대 전하량 비율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래. 자, 그래서 질량 분석기는요, 화학, 생물학, 법의학, 의학 실험에서 시료가 뭐니? 시료. 자, 실험의 재료가 되는 것들이 우리 시료에 해당이 되잖아요. 실험의 재료에 해당되는 것들이 시료에 해당이 되고, 자, 시료의 구성 성분을 결정하고, 자, 특정 원소의 동위 원소 비율을 측정하거나, 우리 요럴 때, 자, 동위 원소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우리 여러분들 비문학재 시문에서 자주 보던 소재에 해당이 되시잖아요. 그죠? 자, 우리 보통 이 동위 원소 같은 경우는 어떨 때 많이 쓰니? 뭐 역사 연대 측정이라든지 그럴 때 동위 원소 많이 사용하잖아요. 자, 만약에 내가 탄소 12가 있고요. 자, 탄소 13이 있다고 생각해봐. 탄소 13. 자, 요거 같은 경우는 12라고 써 있으면은 탄소가 자, 12라고 써 있으면 뭐야? 전하가 12개가 있다는 거고, 자, 13이라고 써 있으면 전하가 13개가 있다는 거잖아, 얘들아. 그런 식으로 우리 뭐 이거 정리를 해갖고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동위 원소 비율을 측정하거나 자, 오염을 확인할 때 사용이 된다. 그래서 시료 안에 이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찾아보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대상 있잖아. 자, 이 어떤 대상에 얘가 어떤 원소가 들어가 있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는 방식이 이제 질량 분석기에 해당이 되죠. 자, 그래서 최초의 질량 분석기는 뭘 사용했냐? 자, 전기장도 사용하고 자기장도 사용해서 자, 질량 분석기 내부에서 이온의 궤적을 조정하여서 질량 대 전하량 비를 측정하였다. 근데 얘들아, 질량 대 전하량 비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거 자체를 뭐라고 생각해 주면 되냐면은 그냥 질량 자체를 측정한다고 생각하시는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주세요. 뭐 질량이나 질량 대 전하량 비냐 엄청 다른 걸로 보지 마시고
자, 질량 자체를 측정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게 여기서 질량 대 전하량 비를 측정하는 이유가 뭐냐. 자, 얘 질량 대 전하량 비라는 용어 자체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자, 질량 대 전하량 비율을 측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가 만약에 내가 진짜 어떤 그 과학계의 진짜 개무식쟁이라고 생각하고 설명할게요. 자, 여기서 내가 0부터 질량 대 전하량 비가 10까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잖아. 그러면은 1, 2, 3, 4, 5, 6, 7, 8, 9, 10마다 얘들아 이 각각 이온마다 이온화된 원자나 아니면 입자마다요 각자 자신의 무게가 달라 얘들아. 그래서 자 내가 어떤 물질 있어. 자 여기서 이렇게 A라는 물질이 있어. A라는 물질을 질량 검출기에 질량 분석기에다가 넣어봤더니 자 질량이 3인 무언가가 나왔고, 3인 무언가가 나왔고, 자, 7인 무언가가 나왔어. 자, 그러면 이거는 아마 A는 어떤 대상일 거다. 이런 식으로 A 자체에 대해서 분석해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이걸 스펙트럼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스펙트럼을 만들기 위해서 스펙트럼을 만들어서 여기 안에 어떤 이온화된 원자라든지 아니면 전자가 들어가 있나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 질량을 분석하는 거야. 자, 우리 지금 반에 7명이 있잖아, 얘들아. 7명이 있으면 자, 이 7명이 만약에 한데 뭉쳐 있다고 생각해 봐. 너네 그러면 누가 여기 안에 들었는지 알아 몰라? 몰라. 자, 근데 우리가 질량 분석기처럼 체중계에 올라가서 각자의 몸무게를 이렇게 하나씩 재보는 거야. 그럼 어때? 야, 이거 10 있어. 야, 여기 안에 인숙이 들었나 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3 있어. 여기 안에 은소 들었나 보다. 자, 이런 식으로 그 안에 어떤 원자들이 들어있는지 그걸 분석할 수 있는 게 질량 분석기인 거야. 각자 고유의 질량을 가지고 있다, 원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1부터 10까지 쭈루루룩 해갖고 여기 안에 약간 몸무게로 선생님 얘기를 해보면 몸무게가 몇인인지 원자가 들어가 있는지를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질량 대 전하량 비를 측정을 하는 거야. 자, 근데 문제는 자, 이 전기장하고 자기장 사용하는 방식 있잖아. 전기장하고 자기장 사용하는 방식은 안정적이고 균일한 자기장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자, 여기서 자기장 체크해 주세요. 자기장. 자기장의 일종의 한계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전기장은 솔직히 일정하게 우리가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자, 근데 자기장 같은 경우는요. 일정하게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질량 분해 능 약간 오타고 같은 말투가 들어가는 거. 질량 분해라는 이런 느낌이긴 한데 자 질량의 분해 능력이 저하가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파울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오늘 우리를 괴롭힌 사람은 누구다? 파울이다. 나쁜 새끼. 아니죠? 파울 덕분에 우리 많은 발전했으니까. 자, 2개의 양전극과 2개의 음전극을 번갈아 배치하는 방식으로 자 여기서 자기장 사용을 배제한다를 먼저 체크를 해주세요. 자기장 사용을 배제한다. 자 그래서 자 기존의 질량 분석기를 개선을 한 거야. 개선을 한 거야. 자 그래서 자기장 쓴다 안 쓴다? 자기장 안 쓴대. 그러니까 뭐야? 안정성도 높아. 질량 분해 능력도 높아. 그래서 자 천연 유기화합물 구조를 분석하는데 그러니까 화합물의 구조를 분석하겠다 이거야. 자 거기서 널리 활용이 되는데 자 어쨌든 얘네들의 무게를 찾아갖고 얘네들의 어떤 원소가 들어가 있는지 분석한다가 목표가 되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4중극자 질량 분석기는 그림같이 생겼어. 그림같이 생겨서 그림 보면 뭔가 알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일단 여기에서 2개의 양전극과 2개의 음전극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양전극이 이렇게 하나씩 가로로 배열이 되어 있고요. 자, 음전극이 이렇게 세로로 배열이 되어 있는 경우를 여러분들 상정을 하셔야 돼요. 이 경우를 상정을 하셔야 되고 자 동일한 직경도 동일하고요. 길이도 동일한 금속 막대 4개가 자 금속 막대가 여기서 총 이렇게 4개가 있는 거야. 금속 막대 총 4개가 있는 거야. 자 여기서 직경도 동일하고요. 길이도 동일해야지 얘네들이 끼치는 영향 자체가 완벽하게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직경도 동일하고 길이도 동일하게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금속 막도 4개가 있고요. 자, 이유탄 막대와 같은 간격을 유지하며 그러니까 실은 어떻게 보자면 이렇게 그림이 정사각형 아니긴 했는데
아주 정성 들여 그려보겠습니다. 자, 정사각형의 형태가 되게. 자, 여기서 지금 이웃한 막대 간에 같은 간격을 유지해야 되니까, 자, 정사각형 형태라고 가줄게요. 정사각형 형태로, 정사각의 형태로. 자, 수평 방향으로 평행하게 배치되어서 질량 필터를 구성한다. 자, 얘네들이 뭐인 거야? 얘네들이? 자, 요 기둥들 있잖아. 요 기둥들이 뭐인 거야? 질량 필터라는 거 있잖아. 자, 질량 필터라는 단어도 한번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자, 질량 필터래. 필터는 우리 뭐 하는 친구들이니? 걸러낸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질량 필터의 역할 하나 쓰세요. 질량 필터의 역할은요. 자, 여기서 검출된 이온들 있잖아. 검출된 이온들은 자, 원하는 아니면 특정 질량은 이퀄 검출된다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특정한 질량은 검출이 될 거야. 자, 특정한 질량은 검출이 될 거야. 검출이 된다는 거 자체가 뭐야? 나온다는 거야. 측정이 된다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자, 얘가 원하는 어떤 특정 질량 외에 자, 나머지 것들은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나머지 것들은 안 필요해. 자, 그러면은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할 거야? 이 필터 있잖아. 이 필터 애들은 특정한 질량 이외에 나머지 어떤 이온화된 원자나 입자들 있잖아. 자, 이 원자나 입자들을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고 써주세요. 자, 얘네들의 역할이 이 필터 있잖아. 필터들이 자, 걸러내는 역할들이야. 걸러내는. 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하는 자, 일종의 특정 질량의 원자만 통과를 시킬 거고요. 나머지 입장들은 배제를 시켜야 돼. 자, 만약에 아까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었잖아. 자, 만약에 내가 3이라고 하는 질량의 원자를 추출하길 원해. 자, 그러면 나머지 원자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 배제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 나머지 원자들을 배제시키는 거. 자, 만약에 여기서 7이라는 원자가 있어. 그러면 그 원자를 배제시키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다? 자, 이 질량 필터들이 나머지를 다 걸러낼 거라는 거지. 그 개념을 갖고 가시면 편합니다. 자, 그래서 양쪽 끝에는요. 자, 전기장이 걸려져 있어요. 자, 양쪽 끝에는 이렇게 전기장이 걸려져 있어서 자, 이온을 전기력으로 가속한다. 자, 이온 가속기 체크하세요. 자, 여기서 요거 하나 갈게요. 자, 전기장 체크하시고 전기장의 역할은 뭐야? 자, 이온을 어떻게 한대? 전기력으로 가속화하는 거. 이온 가속기. 그게 전기장의 역할이다로 가주세요. 전기장은 이온을 가속시킨다. 자, 이온 여기 있잖아. 자, 여기서 근데 이온이 여기 가만히 있으면 얘들아, 여기 가만히 있으면 필터를 통과해서 검출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검출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온을 빨리 가라고 뭔가 밀어주는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게 전기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질량 필터 애들이 지금 제일 중요한 역할이긴 해. 이 질량 필터를 잘 보는 게 제일 포인트입니다. 자, 한쪽 끝에는 이온 발생원. 자, 한쪽 끝에는 여기서 이온 발생원이 따로 있을 거야. 아니, 근데 이온이 솔직히 말하면 발생을 해야 이온이 이 질량 필터를 통과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이온을 만들어야지 이 필터를 통과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온 발생원이 있는 거야. 자, 다른 쪽에는 어떻게? 이온 검출기가 있을 거야. 다른 쪽에는 자, 이온 검출기가 있을 거야. 자, 한쪽에서 이온을 발생시키고요. 자, 얘가 어떻게 전기장 때문에 쭉 가속을 하게 되면 한쪽에서는 이온을 검출을 해낼 거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요렇게까지 구성 자체는 뭐 매운맛 아니잖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잖아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 질량 필터가 문제였죠, 여기서는.
자, 질량 필터가 문제였어요. 자, 질량 필터를 구성하는 자, 4개 금속 막대의 단면에서 보면은 자, 정사각형 모양으로 4개가 배열될 거다. 자,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예쁘게 그린 이 친구가 단면에 해당된다는 거 아셔야 되는 거죠. 자, 정사각형 모양으로 얘가 배치가 됐을 거다. 자, 그다음에 가로축상에는요. 같은 전압 U 플러스 VT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이게 근데 실은 가로축이든 세로축이든 이거는 임의로 그냥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거야. 가로축이든 세로축이든 상관은 없는데 자, 그래도 일단 교과서 기준으로 갈게요. 자, 아니 내가 이거 좀 그 헷갈려갖고 그림이 없나 찾아봤더니 다른 데서는 가로축하고 세로축을 바꿔서도 해놨더라고. 그래갖고 아, 과학계 자체에서는 어쨌든 상관은 없긴 한데 우리는 어쨌든 요거 기준으로 가볼게요. 자, 같은 전압 U 플러스 VT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가로축에는요. 가로축에는 자, 양전압을 양의 전압 자, 그래서 여기서 U 플러스 자, V에다가 T 이렇게 잡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세로축에는 뭐야? 세로축에는 자, U 플러스 VT인데 자, 여기서 가로를 만들어서 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고 자, 그래서 자, 일단 U 같은 경우는 양의 직류 전압이라는 거. 자, 일단 U부터 먼저 잡아줍시다. 자, 여기서 양의 직류 전압에 해당이 되고요. 자, 얘도 양의 직류 전압에 해당이 된다는 거 한번 잡아주셔야 되죠. 자, 그래서 U 같은 경우는 양의 직류 전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VT 같은 경우는요. 자, 사인 곡선을 그리면 계속 변하는 교류. 자, 얘들아 요거 가셔야 돼요. 자, 봐봐. 얘가 양의 직류 전압이라 그러잖아. 그럼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뭐라고 써야 돼? 자, 마이너스 U나 마찬가지니까 음의 직류 전압이라고 자, 요거는 한번 잡아주셔야 되죠. U 마이너스 U 해갖고 음의 직류 전압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여기 그러면 요 위에도 자, U 마이너스니까 음의 직류 전압에 해당이 된다. 요렇게 잡고 하나 가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예쁜 색깔이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자, 우리가 요 하나, 둘, 셋, 네 개 있잖아요. 하나, 둘, 세 개 여기에다가 다 자, 직류가 들어가잖아. 직류 말고 플러스 교류도 하나씩 다 들어간다는 거 정리해 주세요. 교류도 다 하나씩 들어간다. 교류. 자, 교류가 하나씩 들어간다는 거는 자, 우리 교류라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번갈아 가면서 자, 지금 전기가 움직이고 있는 거로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직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류도 무조건 다 하나씩 들어가 있다라는 거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풀었을 때 마이너스 U 플러스 마이너스 VT라고 되어 있긴 하는데 자, 이 V 같은 경우는 자, 교류 전압에 해당이 되잖아. 교류 전압은 앞에 마이너스 붙든 말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상관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냥 교류도 지금 함께 들어가 있다. 요거를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걸린 전압은 4개의 막대 사이를 축방향으로 자, 비행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이온의 궤적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축방향이라고 했을 때 이 4개의 막대 사이의 요 방향 있잖아. 4개의 막대 사이의 요쪽으로 자, 여기 안으로 가는 이게 축방향이라고 정리해 주세요. 이걸 축방향이라고 정리하셔야 되고 자, 요쪽으로 자, 이온 검출기까지 자, 축방향으로 비행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이온이 자, 이온이 여기서 쭉 이동을 하게 될 거라는 거야. 요 사이를 쭉 이동을 하게 될 건데 자, 이 궤적 체크하세요. 궤적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온이 움직이는 궤적이 달라질 거라는 거야. 뭐 때문에? 자, 요 질량 필터들이 있잖아. 이 질량 필터들이 이온의 궤적에 영향을 끼쳐서 어떻게 할 거다? 본인이 원하는 이온만 검출이 되게 하고 원하지 않는 이온들은 어떻게 할 거다? 다 얘네들이 필터들이 걸러낼 거다. 이렇게 계속 가셔야 됩니다. 생각을 가주셔야 되고 자, 그래서
자, 적절한, 자, 직류 전압과, 어떤 색이 좋을까? 자, 직류 전압과 교류 전압이 적절한이라고 되어 있어. 이거 조건을 뭐, 여기 안에서 이거 숫자까지 넣으면 완전 과학 쪽으로 아예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적절한이라고만 할게요. 자, 주어지면 특정한 질량 대 전하량 빈을 갖는 이온만 자, 사중극자 필터를 통과한다. 자, 그래서 이 특정한 질량 대 전하량 빈을 갖는 이온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거를 선생님이 K로 한번 임의로 설정을 해볼게요. 얘들아, K로 설정을 할게요. 자, 이 K가 뭐 1이든 2든 3이든 4든 상관 있어 없어? 상관없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K를 기준으로 해서요. K를 기준으로 해서 선생님이 10K와 자, 10분의 1K를 두 가지를 또 정리를 같이 해볼게요. 자, 내가 10K라고 이름 붙인 거는 뭘 뜻한다고 봐야 될까? 자, 여기서 K 자체가 뭐야? 특정 이온을 이야기를 한다고 가셔야 되잖아요. 특정 이온이 K다라고 한다면 10K라고 내가 해놓은 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 자, 그렇죠. 자, 이 CK, 얘들아, 칠판에 한번 써봐. 뭐라고 해야 되나? 얘는 이런 날벼락이, 네, 칠판에 써보세요. 공부해온 거 보게. 아니, 이미 뭐 대답 자신있게 한 사람은 안 하셔도 되고. 혀가. 아, 그렇죠. 민서 망설여 쓰니까 민서 쓰세요. 10K의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되나? 보현이 오늘 아프니까 봐드릴게요. 자, 여기서 CK를 뭐라고 그랬나? 자, 얘를 무거운 이온이라고 가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10분의 1K는 뭐로 가야 된다? 가벼운 이온이라고 가셔야 된다. 네. 요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목표로 가는 바가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 이거를 이 제시문 자체를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얘가 목표로 하는 바가 뭔지를 인지를 안 잡아놓고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냥 어떤 효과들을 막 이렇게 나열은 해놓는데 얘 효과가 왜 필요한데 기준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필요한데 그 기준이 안 잡히니까 나머지 효과들도 왜 정리하는지 모르겠는 느낌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자꾸 이거 먼저 하는 거야. 자, 우리는 뭐다? K라고 하는 특정한 이온, 특정한 어떤 질량을 가졌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자, 특정한 질량 대 전하량 비를 가졌다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 요 특정 이온을 찾아낼 거다. 자, 근데 이 특정 이온보다 만약에, 자, 무거운 이온도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특정 이온보다 뭐야? 가벼운 이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자, 요렇게 생각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갑시다. 자, 사중극자 질량 필터를 통과하고, 자, 나머지의 모든 이온은 질량 필터를 통과하지 못하고까지 끊으세요. 자, 전극에 충돌한다. 전극 체크하세요. 전극. 자, 이 4개의 기둥 있잖아. 4개의 기둥이 전극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걸어주는 전압을 다르게 하면서 자, 질량 필터를 통과하여 이온 검출기에 도달하는 이온을 모니터링하는 거야. 자, 만약에 전압을 1부터 걸어. 1 걸어보고 2 걸어보고 3 걸어보고 4 걸어보고 5 걸어보고 6 걸어보고 7 걸어본단 말이야. 그럼 그때마다 뭐야? 통과하는 이온이 어떻게 될 거야? 다를 거 아니야. 자, 그래서 1에서는 뭐가 통과했고 2에서는 뭐가 통과했고 자, 이런 식으로 분석하면서 자, 뭉쳐져 있는 자, 여기서 이 그 원자라든지 입자를 어떻게 분석을 해낼 건지를 찾아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질량 스펙트럼 체크해 주세요. 질량 스펙트럼. 자, 질량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다. 얘들아, 근데 여기서 전압 걸어줄 때 있잖아. 자, 여기서 직류랑 교류랑 한꺼번에 같이 걸어줘야 돼. 직류랑 교류랑 같이 걸어주는 거야. 자, 그 효과를 직류만 따로 보고 교류만 따로 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직류랑 교류랑 같이 걸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네,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 볼게요. 자, 사중극자 질량 필터의 일반적인 이제 작동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작동 원리를 생각을 해봤을 때, 자, 다음과 같이 단순화하여서 설명할 수 있다. 자, 가벼운 이온 체크해보세요. 가벼운 이온.
자, 이온이라 그랬을 때 아까 선생님이 10분의 1K라는 단어 썼었죠? 자, 즉 질량대 전하량 비가 작은 이온은요. 전기장의 교류 성분을 따라서 경로에서 벗어나 진동하는 성향을 띠지만 까지 끊으세요. 자, 여기서 이 가벼운 이온 같은 경우는요. 자, 교류 때문에 교류 성분으로 인해서 자, 경로에서 벗어나. 자, 경로에서 벗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일까? 교류. 자, 교류로 인해서 자, 경로에서 벗어난대.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된다는 얘기일까? 자, 얘가 불검출된다로 이해를 하나 해줍시다. 불검출된다. 검출되지 않을 거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질량대 전하량비가 큰 이온은 교류 성분에 반응해서 용이하지 않아서 경로를 유지할 거다. 자, 여기서 질량대 전하량비가 큰 이온 같은 경우는 10K인 거죠. 자, 얘 같은 경우는 교류를 만약에 쓴대. 그러면 어떻게 돼? 경로를 그대로 가게 될 거다. 자, 그래서 유지를 하면 결국에 어떻게 될 거야? 자, 이 교류 전류로 인해서 얘는 검출이 될 거라는 거야. 검출이 될 거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거 얘들아 교류 하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 교류의 효과는 이렇다까지만 정리해 둡시다. 자, 교류의 효과는 이렇다. 자, 그래서 이온 발생원에서 나온 양이온이 있어. 양이온이 4개의 금속막대 축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중심축에 투입이 되면 자, 아까 선생님이 이 그림이 계속 보려고 그랬는데 자, 다시 예쁘게 그릴게요. 억울하다. 아까 다 지울 걸. 자, 여기에서 자, 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시 한번 가보면 자, 여기에서, 요 축이 지금 있는 상태죠? 자, 요렇게, 금속 막대가 있는데, 자, 여기 축에서, 여기 가장 가운데, 뚜뚜뚜뚜 해서, 가장 가운데에다가, 이 이온을, 여기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중심축이라 그랬잖아. 자, 요 4개의 거리가 같은 거리가 되려면 가장 중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중앙에다가 중심축에다가 양이온을 하나를 똑 떨어뜨려 보자 이거야. 자, 양이온 하나를 여기다가 똑 떨어뜨렸는데 음이온이네. 자, 양이온을 하나를 떨어뜨리잖아. 그럼 어떻게 돼? 자, 모든 전극에서 받는 힘이 같아서 어느 전극 쪽으로도 당겨지거나 밀쳐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양이온이 중심축에서 그래서 어쨌든 얘들아 딱 가장 중심축에 맞게 얘를 투입을 하잖아. 중심축에 맞게 투입을 하면 결국에 어떻게 될 거다? 자, 당겨지거나 밀쳐지지 않아서 중심축으로 이야기하자면 검출이 될 거다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중심축으로 가면 검출이 될 거야. 자, 그래서 얘들아 중심축에다가 이거 넣으면 되니 안 되니? 안 되는 거야. 왜? 자, 우리는 결국에 모든 이온이 다 그대로 검출되기를 원해? 아니란 말이야. 내가 원하는 그 무게의 이온만 검출되길 원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앙에다가 넣으면 어떻게 된대? 다 검출이 된대. 자, 그러면은 중앙에다가 놓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이온 자체를 중앙에다가 놓을 필요가 없어. 어차피 얘네들은 검출이 목표인 거잖아. 검출이 목표인 거니까 굳이 다 검출되는데 거기다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양이온이 그러면 중심축에서 약간 벗어난 지점, 자, 옆으로 우리 조금 벗어난 지점에다가 한번 양이온을 투입을 시켜보자. 자, 그래서 직류의 효과를 고려해보면 자, 그러면 일단 위치 자체가 정중앙은 안 된다. 정중앙은 안 된다. 어차피 검출되는 거. 여기서는 내가 불검출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자, 100% 다 검출되는 거는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약간 벗어난 지점에다가 옆에다가 이제 투입을 한번 해봤어. 그랬더니 자, 얘가 직류의 효과가 있어. 얘들아, 여기서 직류하고 교류하고 둘 다 효과를 한꺼번에 받아야 된다는 거, 그거 명심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양의 직류 전압이 걸린 전극이 배치된 가로 방향의 경우에는 자, 양이온이 어느 한 전극에서 가까울수록 자, 그 전극이 양이온을 중심축 방향으로 더 강하게 밀기 때문에까지 끊어보세요. 자, 내가
자, 양이온을 여기다가 투입을 시켜봤다. 자, 근데 얘들아, 우리, 자, 이거 정도는 알고 있잖아. 자, 이 양의 직류에다가 양이온을 투입하면 서로 어떤 힘이 생기니? 자, 플러스 플러스 서로 어떤 힘이 생겨요? 자, 그렇죠. 자, 이거를 뭐라 그러니? 청력이라는 단어를, 고급진 단어 한번 써볼게요. 네, 청력. 청력이라는 고급진 단어 한번 써볼게요. 자, 선생님이 방학 때도 이거 설명할 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 자, 내 옆에 카리나가 있다고 생각해봐, 얘들아. 혁이 좋아. 마음에 들어? 자, 내가 카리나를 가까이 땡겨올 거니 아니면 밀 거니? 밀 거야. 최대한 내 옆에서 밀어낼 거야. 자, 어떻게? 서로 점점 멀어진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 청력에서 얘들아, 이 청력은 미는 힘을 뜻한다고 가셔야 돼요. 미는 힘.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봐봐. 자, 내가 지금 여기, 자, 요 친구 색깔을 다시 한번 잡을게요. 자, 요 친구를요. 자, 이 친구를, 자, 양이온을 투입을 한 거잖아. 양이온을 투입을 여기다가 했을 때, 자, 지금 내가, 자, 요쪽이 왼쪽이고, 자, 요쪽이 오른쪽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오른쪽에 가깝게 내가 지금 투입을 했잖아. 왼쪽, 오른쪽 중에. 거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미는 힘이 더 크니 아니면 왼쪽으로 미는 힘이 더 클까, 여기서는? 자, 그렇죠. 오른쪽에서 미는 힘이 더 크다로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요거의 경우 하나 갈게요. 오른쪽에서 미는 힘이 더 크다. 우리 청력에서 요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있죠? 청력에서 요 정도는 알고 있죠? 이게 근데 물리인데 요즘에 지금 막 그 수능에 화학에 나오지 않을까 막 이런 썰들이 막 어쩌고저쩌고 있어서. 자, 어쨌든. 자, 요게 어쨌든. 자, 여기서 가운데에서 오른쪽으로 더 가잖아? 그러면 여기서 미는 힘이 더 크다고 가셔야 되는 거죠. 가까이 있는 쪽에서 더 강하게 미는 거야. 자, 그래서 중심축 방향으로 강하게 밀기 때문에 자, 사중극자의 중심적에는 자, 여기서 안정적인 평형점이 형성하게 된다. 안정적인 평형점 형광펜으로 표시해 주세요. 자, 안정적인 평형점이야. 자, 얘가 여기서 졸라게 밀 거야. 그래서 자, 만약에 보현이랑 인숙이 사이에 카리나가 있다? 보현이도 카리나를 밀고 인숙이도 카리나를 밀어서 아주 안정적으로 얘가 중심에 있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양이온이 자, 중심축 가로 방향에서부터 벗어나잖아? 그러면 다시 중심축으로 돌아오게 하는 힘을 하나 받게 될 거야. 자, 반면에 음례, 직류, 전압이 걸린 전극의 배치 세로 방향의 경우에는요. 자, 세로 방향의 경우에 가보자. 자, 만약에 여기서 얘 마이너스 있는데 자, 거기에 양이온이 지금 투입이 된 상태라고 가셔야 되죠. 자, 양이온이 세로 방향에서 어긋나게 투입이 되면은 자, 여기서는 뭐야? 한 전극에 가까울수록 그 전극이 양이온을 전극이 있는 방향으로 어떻게 끌어당기게 된다. 자, 여기서 당기는 힘은 뭐라 그래요? 당기는 힘은 인력이라 그러죠? 인력이 미는 힘이니? 아니니? 인력이 당기는 힘 맞나요? 네. 좋아요. 자, 만약에 자, 여기에 차은우가 있다고 생각해봐. 차은우가 자, 보현이와 인숙이 사이에 차은우가 있어. 너 당길 거니? 그죠? 당겨야죠. 야, 차오는데 당겨야죠. 자, 그래서 얘랑 나랑 둘이 다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서로 당길 거라는 거죠. 끌어당길 거라는 거죠. 아우, 야, 일로 와라. 누나 옆으로 와라. 자, 그래서 자, 그 전극이 양이온을 자, 전극 있는 방향으로 더 강하게 당기기에 자, 사극자의 중심축에는요. 자, 여기서 봐봐. 불안정한 평형점 체크해 보세요. 불안정한 평형점. 자, 요것도 하나 잡고 갈게요. 자, 여기서 이 평형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있잖아. 평형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얘들아, 이거를 두 가지 방향을 다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일단은 얘도 평형점이다. 얘도 평형점이고요. 자, 얘도 평형점이다. 요 둘 다 일단 평형점이라는 측면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얘를 정리를 해보면은요. 자, 우리가 첫 번째는 안정한 평형점이 있어요. 안정한 평형점이 있는데 자, 여기서는 자, 가로 방향에서 자, 똑같이 양의 직류 전압이 있을 때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그 미는 힘, 자, 청력이 작용해서
자, 평형점이 만들어지는데 이 평형점 자체가 안정적으로 만들어질 거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불안정한 평형점 같은 경우는요. 자, 세로 방향이고요. 세로 방향이고요. 자, 얘는 당기는 힘. 자, 인력을 이용해서 평형점이 되는데 자, 얘는 안정적인 평형점이잖아? 근데 얘는 불안정한 평형점이다. 그래서 둘의 차이점도 있는 거야. 자, 일단 얘도 평형점을 만들고 얘도 평형점을 만드는데 자, 서로 밀었을 때의 양이온 같은 경우는 가운데로 가기가 쉽다, 어렵다? 아주 쉬운 거야. 자, 그래서 안정적인 평형점인 거야.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세로축 방향으로 들어가 있을 때 있잖아. 세로축 방향으로 들어갔을 때 자, 가운데로 다시 갈 수 있다, 없다? 있긴 있다로 가셔야 되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가운데로 가는 힘 있잖아. 중심 평형점으로 만드는 힘 있잖아. 평형점을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에서 이 평형점을 만드는 게 쉽다, 어렵다? 좀 어렵지 않냐. 자, 금방 흔들릴 수 있어서 불안정한 평형점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냐. 이런 포인트를 비교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평형점, 이런 평형점,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봐주셔야 되고 자, 그랬을 때 자, 그러므로 자, 양이온이 만약에 중심축에서 예쁘게 지워볼게요. 애들이 여기 지우개에 뭐 달렸냐고 물어보더라. 전자칠판 지우니까. 자, 여기에서 자, 양이온이 중심축에서 세로 방향으로 만약에 벗어나잖아. 자, 중심축에서 세로 방향으로 벗어나면 중심축에서 점점 어떻게 되는데 멀어지게 하는 힘을 받는다까지 끊으세요. 자, 여기서 세로 방향 있잖아. 세로 방향으로 가면은 자, 아까 그 세로 방향 같은 경우는 뭘 얘기를 했었니? 이 용어가 뭐가 있었죠? 세로 방향의 용어가 뭐가 있었어요? 세로 방향은 뭐가 만들어진다 그랬어? 불안정한 평형점이 만들어지잖아. 자, 그래서 중심축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데 자, 여기에 추가해서 교류 전압이 일으키는 효과가 있다까지 끊으시고요. 네. 자, 가로 방향의 경우에는요. 여기까지 하나 끊으세요. 네, 멀어지게 하는 힘을 받는다까지 하나 끊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지금까지 그러면 뭘 살펴봤어? 자, 지금까지 요거 만드는 거는 직류의 어떤 효과를 살펴봤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교류 추가해서 직류에다가 교류 전압이 일으키는 효과도 있어요. 자, 가로 방향의 경우에는요. 가벼운 양이온은 전압이 양과 음으로 계속 교대가 되는 교류에 의해서 양쪽에서 밀거나 당겨지면서 더 큰 폭으로 진동하다가 전극에 부딪히는 반면까지 끊으시면은 자, 여기서 교류 전압의 역할은 뭐냐? 교류의 역할은 뭐냐? 자, 일단 가로 상황에서는요. 가로 상황에서는 자, 가벼운 양이온의 경우, 가벼운 양이온의 경우, 이거 경우의 수가 좀 있어요. 자, 가벼운 양이온의 경우는요. 자, 이 밀거나 당겨지면서 큰 폭으로 진동하다가 전극에 부딪힌다. 얘들아, 전극에 부딪힌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결국에 어떻게 된다는 얘기니? 자, 얘가 불검출된다라는 얘기로 이해를 해주세요. 자, 우리 이 가로에 있는 자, 여기에 직류만 있다 그랬어? 그게 아니라 교류도 지금 존재하잖아요. 자, 이 교류의 효과로 인해서 가로에 있는 교류의 효과로 인해서 자, 가벼운 이온 같은 경우는 불검출시킬 수가 있다. 하나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무거운 양이온 같은 경우 있잖아. 자, 무거운 양이온 같은 경우는요. 자, 여기서 가로 안에 가벼운도 하나 들어가고 무거운 양이온도 들어가는 거야. 자, 무거운 양이온은 어떻게 된대요? 자, 그래서 진폭이 별로 커지지 않아서 전극에 부딪히기 전에 사중극자의 다른 쪽에 도달한다인 거야. 자, 얘 같은 경우는 진동이 거의 없어. 자, 인수기처럼 묵직한 애들은 옆에서 당겨져요, 안 당겨져요? 민서 너무 그게 아니야. 자, 그래서 자, 진동해도 당겨지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될 거야, 얘는? 자, 검출이 될 거다. 요렇게 가셔야 됩니다. 얘들아, 그렇다고 지금 아직 최종 들어간 거 아니야. 무거운 양이온 무조건 다 검출된다는 얘기 아니야.
자, 따라서 가로 방향에 배열된 전극은요. 자, 질량 대 전하량 비가 큰 양이온을 통과시키는 질량 필터이다까지 끊고요. 자, 그래서 얘는 검출을 시킬 거고, 자, 그러면 세로 방향으로 가보자. 세로 방향으로 가보자. 자, 여기서 세로로도 한번 가보자. 자, 세로로도 다시 한번 가보시면은요. 자, 무거운 양이온은 어떻게 돼? 자, 중심축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불안정해져서 교류의 추동에도 불구하고 자, 전극에 부딪히는 반면까지 끊으세요. 자, 여기서 자, 무거운 양이온은 자, 여기에서 불안정해진다는 거야. 불안정해진다는 거야. 자, 여기서 교류의 추동이라는 단어도 한번 잘 잡아줍시다. 교류의 추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교류의 추동이라고 하는데 추동은 뭐냐? 앞으로 나아가게 하거나 흔들다로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교류가 들어가잖아. 교류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얘를 흔드는 거야. 계속 얘를 흔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자, 앞에 가로 방향 있잖아. 가로 방향에서는 어떻게 되니? 자, 가로 방향에서는 안정적인 평형점이 만들어져. 이런 식으로 합쳐가야 돼, 얘들아. 자, 교류는 어떻게? 애들을 계속 흔들어. 교류는 애들을 계속 흔들 거야. 자, 근데 우리가 가로 방향이라 그러면 가로 방향에 뭐가 있는 거야? 자, 가로 방향에 양의 전압이 존재하는 거죠. 양의 직류 전압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얘들아 교류의 효과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 교류인데 교류는 지금 여기서 봐봐. 아까 선생님 설명했듯이 얘도 교류 있고 얘도 교류 있고 얘도 교류 있고 자 얘도 교류 있고 좀 많긴 합니다. 자 얘도 교류 있고 자 교류가 다 있어. 그러니까 교류 자체의 한 가지의 독자적인 효과라고 볼 수가 있니 없니? 그렇게 볼 수가 없는 느낌인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교류 중에 가로라고 얘기한 거 있잖아. 가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자 지금 여기서 자 양의 직류 전압의 효과도 지금 추가가 돼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가벼운 양이온은 어떻게 할 거야? 자 일단 교류는 계속 추동을 시킬 거야. 자 교류의 역할은 뭐다? 지금 추동이다. 그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얘를 계속 어떻게 한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거나 흔드는 역할을 계속 그 교류가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직류는 여기서 양의 직류는 밀어가기만 해. 밀기만 해. 자, 그래서 다른 역할 해, 안 해? 안 해. 자, 근데 교류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 얘를 계속 흔들면서 미는 거야, 얘들아. 자, 그랬을 때 가벼운 양이온 같은 경우는 전극으로 튕겨 나갈 거란 말이야. 자, 내가 계속 밀면서 흔들어봐. 계속 밀면서 흔드니까 가벼운 애들은 확 하고 날아가 버린다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계속 밀면서 흔들어. 자, 내가 아직 가로야, 얘들아. 가로에서 밀면서 흔들어. 그러면 얘네는 무거우니까 많이 흔들려, 안 흔들려? 많이 안 흔들려. 그러니까 끝까지 검출이 될 거라는 거야. 자, 거기까지 가로의 역할 가셔야 되고, 자, 가로의 역할 가실 때 중요한 점 지금 뭐다? 자, 교류랑 직류랑 섞어서 들어가야 된다. 따로 들어가지 말고. 자, 그러면 세로 같은 경우 보자. 세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자, 아까 얘네 둘 다 뭐야? 당기는 힘이었어. 자, 그래서 어때? 불안정해. 거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불안정한 상태에서 무거운 양이온이 자, 여기서 추동을 하게 될 거라는 거지. 무거운 양이온을 막 흔드는데 얘가 불안정해. 얘들아, 안 그래도 무거운데 불안정하니까 뭐야? 얘가 막 흔들리면서 어떻게 될 거야? 자, 전극에 부딪힌다라고 하면 어떤 효과라고 가셔야 돼요? 자, 얘가 불검출될 거라는 거야. 불검출될 거라는 거야. 불검출은 자, 결국에는 튕겨나간다는 얘기죠. 네. 불검출될 거다. 거기까지 이해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가벼운 양이온은 어떻게? 자, 가벼운 양이온 같은 게 가벼운 애들 있잖아. 자, 여기서 좀 불안해. 근데 가벼운 애들은 불안하면서도 어떻게 될 거라는 거야? 자, 교류 전압의 추동에 의해서 다시 중심축으로 복귀해서 안정화될 거다. 안정화되어서 자, 가벼운 양이온은 자, 여기서 자, 가벼운 양이온이 여기 세로축 안에 들어갔을 때 봐봐. 기본적으로는 어때? 기본적으로는 자, 직류가 들어갔을 때 있잖아. 직류가 들어갔을 때는 어때? 불안정해. 자, 근데 직류에다가 뭘 더했어? 교류를 더하면은 교류의 추동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떻게 돼? 안정이 되어서 검출이 될 거다까지 정리해 주세요. 검출이 될 거다까지. 네. 아이 참. 많은 게 섞여 있죠? 자, 그래서
따라서 세로 방향에 배열된 전극 친구는요. 질량 대 전하량비가 작은 양이온을 통과시키는 질량 필터라는 거야. 여기서 보세요. 내가 결국에 음이온은 얘들아 반대야. 음이온 반대야. 이거 음이온 반대 연습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학교 시험 가서 봤을 때 만약에 음이온 이거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세로 방향의 역할이 반기게 될 거고요. 이 두 가지 필터를 결합해서 질량 필터를 만들어서 교류 전압 대 직류 전압의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교류 진동소를 적절하게 조절을 하잖아. 그러면 특정한 값을 갖는 이온만 세로 방향이나 가로 방향의 전극에 충돌하지 않고 필터를 통과시켜서 여기서 무거운 애들 있잖아. 무거운 애들은 어떤 애가? 무거운 애들은 세로 방향에서 얘가 전극에 부딪혀서 불검출이 될 거고 가벼운 애들은 어떻게? 여기서 가로 부분에서 부딪혀서 불검출돼서 결국에는 뭐냐? 얘가 목표로 한 거는 뭐냐면 특정한 값, 요거를 목표로 잡아주셔야 돼요. 특정한 값을 갖는 이온만. 그게 목표라는 거. 그래서 요런 방식으로 거른다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은 이게 결국에 이 제시문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 직류와 교류를 합쳐서 사용하는 거 있잖아. 직류와 교류를 합쳐서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교류의 역할을 놓치는 경우도 꽤 많아서 교류의 역할을 잘 잡는다 있잖아. 그 부분을 제일 집중해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부분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제일 처음에 1번 문제 같은 경우 보시면은 윗글의 핵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왔는데 1번 최초의 질량 분석기의 자기장 활용 방법? 그런 거 배운 적 없습니다. 자기장 활용 방법에서 1번 지우셔야 되죠. 1번 자기장 활용 방법에서 지워버리자. 질량 분석기의 자기장 활용 방법에서 지워버리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니 이거 자기장 나오는 건 일단 먼저 다 지워버리자. 여기서 자기장 활용 방법에서 자기장 지워버리셔야 되고 자기장 유발하는 원리 자기장 지워버리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들아 질량 분석기에서 얘네 뭐라는 거야? 질량 분석기에서 양이온을 제거한대. 아니 질량 필터가 얘들아 양이온의 일부를 제거할 수는 있긴 해. 왜냐면은 얘 필터가 이렇게 원하는 질량 외에 나머지는 다 거른다 그랬잖아. 근데 양이온 자체를 제거한다는 거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양이온 중에서도 무거운 양이온이나 가벼운 양이온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지 양이온 자체를 제거하는은 아니라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파수, 교류 전압의 주파수 나오긴 했어. 맨 마지막에 잠깐 나왔거든. 이거 주파수 조절해서 한다. 근데 주파수 조절하는 방법 안 나왔고요. 그래서 전기장만 사용하는 질량 분석기, 질량 필터가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살펴봐서 답이 얘들아 답 자체가 뭔지 중요해? 안 중요해. 답 자체가 뭔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내용 나왔고 어떤 내용 안 나왔고 얘는 얘들아 이거 맞추면 점수 나와? 아니잖아, 얘들아. 이거는 도구잖아, 도구. 이걸 결과값으로 보지 말고 도구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요렇게 나오는 거 하나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억에 대한 설명이라 그랬는데, 기억 같은 경우 뭐죠? 사중 질량 분석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기억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 한번 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것 한번 보시면은, 사극자 중 두 막대에는 양의 직류. 4개 중에 2개는 뭐야? 4개 중에 2개는 양의 직류 전압이 걸리네. 네, 맞네요. 사극자의 전압이 변하더라도 두 막대끼리는 전압이 변할 수 있다는 거 있잖아. 아까 선생님이 그 얘기했잖아. 우리가 지금 여기 그림 안에서 있잖아. 그림 안에서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요런 식으로 지금 요 막대가 그려져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진짜 찾아보니까 이거 근데 그림이 많이 없어서 좀 아쉬웠어. 여기서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할 수도 있어, 얘들아. 이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어떤 걸 쓰든지 뭐 그렇게까지 상관은 없어. 됐나요? 직류전압은 변할 수가 있어. 이거 어떤 거 쓰든지 상관없는데 그래서 두 막대끼리는 전압이 왜냐면 얘는 양의 종류
얘랑 얘는 똑같은 거 나와야 되고 얘랑 얘는 똑같은 거 나와야 되잖아, 얘들아. 그래서 어떤 방향을 쓰든 두 개끼리는 언제나 동일한 전압이 서로 같은 내용이 나오셔야 되고, 자, 네 개의 금속 막대 중에 가장 가까이는, 야, 얘들아, 가장 가까이는 가까이 체크해보세요, 가까이. 자, 여기서 자, 요 길이랑 요 길이 중에서 어떤 게 가깝겠니? 자, 여기서 요 정사각형 모양, 요 길이가 더 가깝다고 우리 보셔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는 만약에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 자, 요 두 친구들끼리는 어때? 전압의 합은 항상 0이다죠. 왜냐면 아까 그 얘기도 했어. 자, U에다가 플러스 VT에 해당이 됐고 얘는 마이너스 U 플러스 VT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 이 전압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항상 0이 돼야 된다. 이거 3번이 제일 신경 써서 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질량 대 전하량비가 정해진 값. 그래서 얘들아 이게 몇인지 모르지만 정해진 값이 존재를 할 거야. 그 임의의 정해진 값이 존재를 할 거고 정해진 값보다 큰 양이온이 이온 검출기에서 검출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큰 양이온은 검출 안 된다 체크해 주세요. 검출 안 된다. 체크해 주셔야 되고 자, 양이온의 질량 대 전하량 비가 정해진 것보다 작을 때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여기서 봐봐. 양이온의 질량 된 전하량 비가 정해진 것보다 작을 때. 이거 가벼운 양이온을 뜻하는구나를 다시 한번 잡아줍시다. 가벼운 양이온을 뜻하면요. 자, 가벼운 양이온은요. 자, 전극에 충돌한다고 얘기를 하잖아. 전극에 충돌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 이거 검출이 된다, 안 된다? 검출이 안 된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가벼운 양이온 같은 경우는요. 자, 어디에서 불검출 시키는 걸까? 자, 요 가로 방향 있잖아. 가로 방향에서 얘가 가벼운 양이온은 뭐야? 자, 교류에 의해서 안정적인 중심점을 형성하긴 하지만 어때? 교류에 의해서 얘가 추동이 되면서 움직이면서 결국에는 진동이 커져서 가로 방향에서 불검출할 거다까지 접어주면 좋을 것 같아. 너네 이거 가로 방향에서 불검출 될 거다까지 내신하는 친구들은 그것도 외워가는 느낌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얘도 적절하고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되니까 네, 요렇게 하나 잡아보시고 자, 그 다음에 윗글로 알 수 있는 내용 중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온이 가벼울수록 더 많이 진동하고요. 자, 질량 분석기는 이 비를 측정할 수 있게 해준다. 질량 대 전하량의 비를 측정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들어갔고 자, 그 다음에 자, 이 사중극자 질량 분석기 같은 경우는요, 4개의 질량 막대 어쩌고저쩌고 돼 있고, 자, 여기서 같은 전압에 걸린 두 양의 전극 사이에서 양이온은요, 자, 중심에서 많이 벗어날수록, 자, 양의 전극 사이라 그러면, 자, 요거 가로 방향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많이 벗어날수록 더 큰 힘이라 그랬는데, 자, 요거는 그림 하나 그려서 정리할게요. 자, 양의 전극 사이에 양이온이 지금 하나 들어간 거야. 근데 여기서, 자, 1번 위치와 자, 2번 위치에 양이온이 들어간다 그랬을 때, 자, 미는 힘 있잖아, 얘들아. 미는 힘이 1번 위치가 더 클까, 2번 위치가 더 클까? 자, 2번, 자, 카리나가, 자, 한 여기 가운데쯤 있어. 자, 서로 대충 밀겠죠. 근데 큰 힘으로 밀 거야? 작은 힘으로 밀 거야? 작은 힘으로 밀 거란 말이야. 근데 카리나가 내 바로 옆에 와 있어. 이씨. 자, 얘를 어떻게? 내가 힘껏 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 중심에서 많이 벗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자, 양의 직류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잖아? 그럼 어떻게? 더 큰 힘으로 내가 밀어낼 거라고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더 큰 힘을 받는다는 적절하다. 이런 식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카리나를 어디까지 밀 거냐? 자, 카리나가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한다? 민다. 옆으로 민다. 야, 카리나 내 옆에 있으면 내가 더 못생겨 보이잖아. 최대한 멀리 미셔야 되죠. 자, 근데 걔가 조금 멀리 어느 정도 있어. 그러면 세게 밀 필요 있다 없다? 아, 그때는 좀 옆에 있어도 되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자, 더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 세게 민다.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자, 불안정한 평형점을 만드는 전기장에서까지 끊어보세요. 자, 얘들아.
이 불안정한 평형점을 만드는 전기장이라 그러면 얘가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하는지 다시 말을 바꿔보자. 말을 바꿔보면은 자, 칠판에 아무거나 하나 써보세요. 불안정한 평형점을 만드는 자, 칠판에다가 써보세요. 불안정한 평형점을 만드는 그렇지, 그렇지. 뭘 의미하는지 다시 얘기를 해보면은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 얘기하라고 쓰라고 한 거야. 자, 불안정한 평형점을 내가 이거 다른 그렇지, 그렇지. 그런 단어 쓰면 되고. 맞아, 맞아, 맞아. 민서. 불안정한 평형점. 네네네네. 자, 여기서 자, 불안정한 평형점이라 그러면 여기서 그 음의 직류 전압이라고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뭐 세로라고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자, 이 불안정한 평형점이 여기서 지금 세로 방향에서 만들어진다는 거. 세로 방향에서 만들어진다는 거. 자, 여기서 자, 얘는 양의 직류는 자, 안정한 평형점이 만들어진다면 자, 세로 방향에서는 어떻게 돼? 세로 방향에서는 자, 음의 양이온을 서로 어떻게 서로 당기기 때문에 불안정한 평형점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 이렇게 세로 방향이다로 해석하셔야 되고. 자, 전하량이 같은 경우 이온이 무거울수록 자, 얘들아, 무거운 이온은 어떻게 돼? 자, 교류에 자, 무거운 양이온은 어떻게 돼요? 무거운 양이온 같은 경우는 교류에 더 많이 추동된다 그랬는데, 얘들아, 기본적으로 무거운 양이온 같은 경우는요, 교류에 추동이 많이 되니 안 되니? 일단 무거운 양이온 같은 경우는 교류에 추동이 안 돼. 교류에 추동이 많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얘를요, 직류로 만약에 바꿔주잖아. 직류로 바꿔주면 맞아. 요렇게도 하나 잡아주세요. 자, 교류가 있더라도 무거운 거는 자, 교류에 추동이 된다, 안 된다? 교류에 추동이 안 된다라고 잡아주세요. 교류에 추동이 안 돼. 교류에 추동이 안 되고 자, 얘네 같은 경우는 네. 직류는 추동된다라는 단어를 잘 안 써서 얘들아, 직류에 추동된다는 그냥 마시고 그냥 직류에 영향을 받는다만 써주세요. 추동이란 단어는 교류에서만 씁시다, 일단. 자, 교류에 추동이 안 된다까지 가시고 자, 그렇다고 직류에 더 많이 추동된다. 추동이란 단어는 교류만 써주시고요. 자, 그냥 직류에 영향을 받는다 정도까지만 갑시다. 자, 그래서 무기온 양이온은 자, 불안해져서 결국에는 불검출될 거다 정도까지는 해둡시다. 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자, 교류에는 추동이 안 된다. 얘를 제일 중점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무거우면. 자, 그 다음에 다시 갈게요. 자, 4번 가시면 지금 이거 그래도 요거 정리해놓고는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여러분.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자, 니은과 디귿으로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됐을 때 자, 여기서 니은에서 벗어나면 니은으로 향하는 자, 여기서 기억 니은 다시 봅시다. 자, 여기서 안정한 평형점과 불안정한 평형점 가시면은요. 자, 얘 안정한 자, 불안정한 두 가지를 먼저 갈게요. 자, 얘들아, 안정한 평형점 같은 경우는 가로로 들어가고 불안정한 평형점 같은 경우는 세로로 들어간다. 이거를 거의 그냥 공식처럼 외워갖고 가면 훨씬 더 편하겠죠, 공부하기가? 네. 자, 안정하고 불안정을 가로, 세로로 가셔야 돼요. 자, 양이온이 니은에서 벗어지면 니은으로 향하는 힘을 받죠? 자, 그래서 안정한 평형점을 형성한다. 이렇게 가실 수가 있고 만든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서 벗어나잖아. 자, 양이온은 양쪽 전극에서 미는 흠의 크기가 같지 않습니다. 자, 정중앙에서는 똑같지만 자, 양쪽에서 밀면 같지 않다. 이렇게 가셔야 되고 자, 양이온이 자, 디귿에서 벗어나면까지 끊으세요. 자, 디귿에서요. 자, 여기서 자, 이 양이온이 자, 지금 음의 직류 전압에 있는 선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잖아. 자, 그럼 어떻게 되니? 자, 진동이 어떻게? 자, 요거는 앞에 제시문 정리했던 부분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은데. 자, 여기서
네. 자, 그래서 불안정한 평형점 같은 경우는요. 그러므로 자, 더 멀어지게 하는 힘을 받는다는 그냥 본문에서 그냥 갈게요. 본문에서 더 멀어지게 하는 거. 자, 얘는 자, 불안정한 평형점이기 때문에 자, 중앙을 벗어나게 되면 더 크게 흔들린다로 가셔야 돼요. 중앙을 벗어나면 더 크게 흔들린다. 이거 제시문 보면서도 한번 가시고. 자, 그래서 양이온이 디귿에서 벗어나면 양이온을 양쪽 정근에서 당기는 힘의 크기가 같지 않다? 같지 않다로 가셔야 되죠. 얘도 뭐 똑같이 같지 않다는 의미, 양의 직류 전압도 그렇고요. 음의 직류 전압도 그렇고 서로 달라진다는 어차피 똑같이 가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봐봐. 얘가 이 위쪽으로 조금 더 자, 중앙에서부터 벗어나면 자, 이 위에서부터 당기는 힘이 어떻게 될 거야? 더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여기서는 이쪽으로 당기는 힘이 더 크다로 가셔야 돼요. 가까이 있는 쪽에서 당기는 힘이 더 큰 거야, 얘들아. 가까이 있으니까 더 세게 당긴다. 자, 만약에 차은우가 저기 멀리 있어. 어떻게? 못 당긴단 말이야. 자, 근데 얘가 바로 옆에 있어. 어떻게? 확 당길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차은우가 계속 흔들리면서 자, 이 무거운 교류에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네. 그래서 무거운 양이온이 자, 이렇게 불안하게 될 거다. 하나 잡아주시고 자, 양이온이 니은 또는 디귿에 가만히 놓이면 자, 전극에서 힘을 받아서 원래 위치에서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안정적인 뭐야? 어떤 단어야? 미안해, 얘들아. 선생님 오늘 너무 평소에 쓰지 않는 단어를 많이 썼어. 자, 안정적인 평형점이라는 부분에서부터 벗어나면 어떻게 될 거야? 자, 중앙으로 얘가 어떻게? 이동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얘들아, 디귿 있잖아. 디귿 같은 경우도 가만히 놓았을 때 있잖아. 디귿 같은 경우도 가만히 놓았을 때 잠깐만. 자, 얘도 이 디귿 같은 경우도요. 자, 가만히 놓잖아. 가만히 놓으면은 여기서 실은 어떤 교류의 역할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얘들아, 교류의 역할이 없다고 생각하면 자, 전극에서 힘을 받아서 원래 위치를 그대로 잡아봐. 디귿도 불안정한 평형점이잖아. 자, 얘도 근데 평형점은 평형점이라 돌아갈 것이다로 정리해 주세요. 돌아갈 것이다. 자, 그래서 안정적인 평형점은 우리가 자, 안정적인 평형점은 당연히 우리 돌아간다고 생각하잖아. 자, 근데 불안정한 평형점 자체도요. 돌아갈 것. 근데 이거 EBS 해석이거든요, 얘들아. 아, 미안해. 아, 내가 잘못 해석했어. 얘들아, 이거 돌아갈 것이다 아니라고 써주세요. 아, 내가 지금 순간 잘못 읽었어. 아, 내가 그렇고 왜 이상하게 돼 있지? 이렇게 잘못 생각했어, 얘들아. 선생님 잘못했어? 자, 미안해. 화이트 칠 좀 합시다. 미안해. 자, 여기서 내가 지금 잘못 생각했어. 자, 여기서 양이온이 자, 니은 또는 디귿에 가만히 놓인다를 내가 지금 잘못 읽었어, 순간. 자, 여기서 니은도 자, 여기서 니은을 자, 여기 안정적인 평형점 니은으로 잡아 주셔야 되고요. 불안정한 평형점도 여기 가운데로 똑같이 잡아 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 니은이 안정적인 평형점이잖아, 얘들아. 안정적인 평형점이라 그러면 뭘 뜻하냐면은 자, 양의 직류 사이에 있는 요 평형점이 안정적인 평형점이 되잖아. 거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려면 얘가 어떻게 해야 돼? 자, 양이온이 가운데 있어야 돼.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불안정한 평형점 있잖아. 불안정한 평형점 같은 경우는요. 이거를 여러분 안정적인 평형점하고 불안정한 평형점하고 그 방향 자체를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안정한 평형점도 일종의 평형점은 평형점인 거야. 대신 세로에 있는 평형점이라 얘도 뭐인 거야?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야. 됐나요? 자, 세로에서 자, 이 음의 직류 전압 있잖아. 음의 직류 전압의 평형점이기 때문에 자, 얘가 안정적이니 불안정이니 하면은 일단 불안정하긴 해. 그렇지만 얘도 일단은 뭐다? 평형점이다를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 이 평형점에 근데 얘가 가만히 들어가 있게 되잖아. 가만히 놓게 되면 이때는 자, 원래의 위치에서 벗어난다, 안 벗어난다? 안 벗어난다. 왜? 얘네 둘 다 평형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평형점은 아마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쭉 이동하게 될 거다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어우, 순간 내가 잘못 읽었어, 얘들아. 미안해. 내가 잘못 읽어서 해석하다가 이거 뭐지? 뭐지? 왜 이러지? 이랬는데 네. 자, 둘 다 어쨌든 가운데에다가 놓으니까 자,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일단 정리하고요.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에 자, 5번 갑시다. 5번 갑시다. 자, 여기서 일단 5번이 참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림 같은 경우는 자, 사중입자에서 이온 발생원에서 4개의 전극의 모습을 보여줘서 자, 여기서 자, PQRS 자, 요렇게 4가지에서 거리 자, 여기서 같은 거리 체크해 주세요. 같은 거리. 자, 같은 거리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니? 자, 그래야지 얘네들이 정사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정사각형이 만들어지고. 자, 그래서 B는, 자, A 지점, A, 미안해. 자, 여기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점이 A 체크하세요. A. 내가 이것도 잘못 읽었네. 자, A는 같은 지점,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점이라서 A 같은 경우는요. 자, A 같은 경우는 평형점이라고 정리해 줍시다. 평형점이 A에 해당이 될 거다. 자, A는 평형점이다로 가주세요. A는 평형점이다. 자, 그 다음에 자, B 같은 경우 있잖아. B 같은 경우는요. 자, A에서 S방향으로 자, 10분의 1만큼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Q 방향으로 자, 10분의 1만큼 떨어져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조금 크게 그리면은 아유씨. 도대체 수학 선생님도 어떻게 이렇게 잘 그리는 걸까? 자, 여기서 여기 가운데 평형점이 A라고 본다면 자, 여기서 10분의 1만큼, 여기서 10분의 1만큼, 자, 이렇게 떨어져서, 자, 요 지점쯤에서, 자, B가 결정이 된다. B의 위치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온 발생원에서 B에 투입된 질량대 전화량비가 K 체크하세요. K. 여기서 K가 의미하는 바는 뭐다? 특정한 질량일 거다로 여러분들 예측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K 자체가 특정한 질량이다. 자, 그래서 아무것도 부딪히지 않고 결국에는 질량 필터를 통과한 거야. 자, 얘가 내가 지금 현재 원하는 특정한 질량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래서 자, 같은 지점에 투입하는 질량대 전화량비를 바꾸어서 입자의 궤적을 추적을 했는데 자, 여기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양의 직류를 이야기를 하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음의 직류를 이야기를 한다. 자, 요 상황에서 이제 자, 얘네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주자는 거죠. 자, 그랬을 때 1번. 자, 질량대 전화량비가 K인 음이온. 자, 음이온을 투입한다면, 자, 아까 그 효과가 반대로 바뀌기는 할 거지만, 결국에는 질량 필터를 통과하는 건 둘 다 똑같다로 정리해주세요. 자, 둘 다 똑같이. 질량 자체가 동일한가? 자, 그래서 질량대 전화량비가 10K 체크해보세요. 10K는. 자, 우리가 뭐라 그래야 돼? 자, 여기서 무거운 양이온이라고 가봅시다. 자, 이 무거운 양이온을 자, 요 B 지점에다가 넣었을 때, 자, 우리는 요 B 지점에다가 얘를 넣으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면은 자, 일단 교류가 계속 돌아가는데 교류가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 양의 직류 쪽 있잖아. 양의 직류 전압이 들어가는 쪽에서는 교류가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 무거운 양이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유의미한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자, 줄 수 있는 게 없어. 자, 그래서 자,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대로 통과가 될 건데 자, 문제는 요 세로 방향 있잖아. 세로 방향에서 어떻게 될 거다? 세로 방향에서. 자, 이 평형점이 불안한 평형점이었잖아. 자, 이 세로 방향 같은 경우 불안하기 때문에 자, 교류는 영향을 많이 못 주더라도 자, 직류는 얘한테 영향을 줘서 어떻게 될 거다? 자, 얘가 크게 불안하게 흔들릴 거고 자, 그래서 무거운 양이온은 불검출이 될 거다.
자, 음의 직류 전압에 의해서 요렇게 얘를 정리를 해줍시다. 자, 우리 내신에서 쓰기 위해서 자, 얘를 요렇게 정리해 주는 걸 목표로 할게요. 자, 그냥 질량 필터 통과 못하는 거 너무나 당연하죠. 무거운 거든 가벼운 거든 어쨌든 다 통과 못해, 얘들아. 근데 어떻게 통과 못하냐까지 정리해주면 좀 더 깔끔할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질량 대 전하량 비율이 자, 여기서 여기서 10분의 K래. 10분의 K래. 그러면 우리는 어떤 친구로 본다? 이제 얘 해석할 수 있어. 얘는 자, 가벼운 양이온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 자, 이 가벼운 양이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거다? 자, 교류 전압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교류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에는 뭐야? 자, 이 가로축에서 자, 얘가 진동하면서 자, 불검출될 거다. 그래서 자, 여기서 R이라든지 S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 양의 직류 전압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 하나 해주실 수 있으니까 자, 얘도 맞다고 가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질량 대 전하량면 10K 음이온 체크하세요. 음이온. 자, 얘들아, 음이온은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반대로 가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 10K는 어떤 거야? 무거운 친구야. 자, 그러면 얘가 P 또는 Q. 자, 여기서 P 또는 Q.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자, 얘는 P 또는 Q에 부딪힐까 안 부딪힐까? 자, 봐봐. 여기서 양의 양이온을 넣었을 때 있잖아. 양이온을 넣었을 때 자, 무거운 친구는 자기랑 같은 정극에서는 검출된다 안 된다? 검출된다. 진동된다 안 된다? 진동이 안 돼서 자기랑 같은 정극에서는 부딪힌다 안 부딪힌다? 안 부딪히고 어떻게? 자기랑 무거운 이온에서 다른 정극, 세로 정극 축에서 자, 음의 직류 전압에서 양이온일 때 음의 직류 전압에서 부딪혔잖아, 얘들아. 무거운 친구는. 그러면 얘도 똑같아. 음이온일 때는 자, 음의 직류 전압에서 부딪힐 거다? 아니다. 음이온일 때는 어디서 부딪힐 거다? 자기랑 다른 양의 직류 전압에서 부딪힐 거다로 잡아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R 또는 S 의 양의 직류 전압에서 부딪힐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네. 아예 깔끔해지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질량 대 전하량비가 10K 여기서 가벼운 음이온을 B에 만약에 투입한다면 자, 이 이온은 질량 필터 통과 못할 거다. 자, 가벼운 양이온 같은 경우는 뭐 때문에? 자, 아까 가벼운 양이온 같은 경우는 자, 요 가로에서 자, 일단 네. 자, 교류의 영향으로 진동을 크게 낼 거고, 자, 그래서 얘가 전극에 부딪혀서, 자, 불검출될 거다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네. 요거 얘들아, 하나씩 다 웬만하면은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하셔가지고요.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약간 암기해 가는 방향으로 가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시면은요. 자, 우리는 일상생활의 공간의 필요에 따라서, 자, 벽이나 기둥으로 나누어서요. 자, 방이나 화장실 같은 여러 공간으로 만든다. 자, 그래서 이때 벽이나 기둥은요. 자, 천장이나 지붕의 하중을 떠받치는 역할을 한다. 자, 우리 벽 있죠? 벽.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 벽 아닌 거 알죠, 여러분? 이거 가벽이라서 이거 아무 역할도 못해요. 이 정원영 선생님 소리를 지를 때마다 우리 교실에 이렇게 울려 퍼지는 게 이 가벽이라서 그렇고 얘는 그래도 가벽 아닐걸? 얘도 가벽이네. 다 가벽이야, 여기 있는 거? 여기 가벽 없는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어디? 요 기둥은 아마 이제 자, 천장이나 지붕에 하중을 받치는 역할도 할 거야. 자, 그런데 비교적 좁은 구역에 구별되는 생활 공간과 달리 실내 주차장이나 교각과 교각 사이는 너무 조밀한 구조로 나누어서는 안 되잖아. 아니, 여기는 진짜 조그맣게 되는데 야, 주차장에 이렇게 벽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주차장에 이렇게 벽 못 세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동차나 선박이 통행할 수 있도록 자, 벽이나 교각 사이에 거리가 일단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된다. 거리 체크하세요. 거리.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친구들은 자, 벽이나 기둥인 거죠. 벽이나 기둥으로 나누고 자, 이 벽이나 기둥이
자, 천장이나 지붕에 하중을 떠받드는데 자, 벽이나 교각 사이에는 거리가 충분해야 돼서 이게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은 일단 우리가 무조건 화재 제시로 이해를 하셔야 돼서 화재 이렇게 제시하고 자, 그다음에 벽이나 기둥 같은 자, 구조물 사이를 가로질러 놓는 형태의 구조물을 보호라고 하는데 끊어보세요. 네. 자, 여기서 자, 우리가 자, 요렇게 근데 내가 그림 실력이 얘들아 진짜 미안한데 이 입체적인 그림을 내가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기둥이 있잖아, 얘들아. 기둥도 좀 그지 같아서 미안하다. 하지 말자. 선생님, 저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가도 돼요? 자, 여기에서, 자,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진짜, 나의 그림 싫어. 자, 기둥이 있는데, 자, 여기서 얘네들을, 이 기둥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놓는 거 있잖아. 가로질러서 놓는 친구들을 뭐라 그런다? 자, 보호라고 부른다로 정리해주세요. 보호라고 부른다. 이거 얘들아 인터넷에 찾아봐.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 얘네 이 기둥 있잖아. 요렇게 기둥들 사이에 가운데로 놓는 거 있잖아. 가운데로 이렇게 가로질러서 자, 기둥 같은 이 형태의 구조물을 하나 더 넣거든요. 가운데를 가로질러서 구조물을 하나 더 넣는데 자, 그때를 이걸 가운데를 보호라고 한다고 정리해 주세요. 요거는 같이 기둥 벽, 뭐, 요런 식으로 갈 수 있고, 자, 요 가운데에다가 볼을 넣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야, 너네들 그림 실력 한번 보자, 얘들아. 여기 너무 그림 그릴 생각도 안 하는 거 너무한 거 아니니? 은서? 네. 자, 그래서 보는, 자, 벽이라든지 아니면 기둥의, 자,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고요. 자, 더 큰 하중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한다. 자, 근데, 자, 벽이라든지 기둥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서 자,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은요. 자, 여기 봐봐. 자, 얘네 처짐 현상 체크해 주시고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자,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있는 보가 자, 요렇게 아래로 처지는 거죠. 아래로 처지는 거죠. 자, 얘들아 강에 있는 다리라고 생각해봐. 강에 있는 다리 중간이 처진다고 생각해봐. 우리 다 뒤지는 거잖아, 얘들아.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처짐 현상이 발생하면 자, 구조물이 무너지지 않고 하중을 지탱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자, 사용상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구조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 설계 단계부터 보의 처짐량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얘들아 아예 안 처지게 만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지진이 나거나 그러잖아. 그럼 그냥 깨져버려. 약간 처지게 만들어줘야지 어느 정도 충격 흡수도 가능하거든요. 자, 근데 그렇다고 너무 처져버리면은 얘가 진흙 마냥 너무 처져버리면 어떻게 돼? 무게의 하중을 버틸 수가 있어, 없어? 자,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갖고 들어가는데 자, 그림과 같이 두 기둥 사이를 가로지르는 보가 있다고 만약에 가정해보자. 자, 보의 처짐량 같은 경우는 자, 두 기둥 사이의 중간 지점에서 최대인 최대 처짐량. 자, 여기서 이 최대, 제일 많이 처지는 데가 이 둘 사이의 중간 지점일 거라고. 자, 요건 뭐 너무 당연하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건데 자, 그 당연한 것도 다시 한번 정리해 줍시다. 자, 중간 지점이 될 거다. 자, 최대 처짐량은요. 기둥 간의 거리의 4제곱. 자, 여기서 기둥 간의 거리의 자, 4제곱에 자, 비례한다. 자, 4제곱과 비례라고 정리해 주세요. 비례. 자, 그러니까 실은 이거 4제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기둥 간의 거리가 길어지잖아? 그럼 최대 처짐량도 어떻게 된다? 늘어난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세요. 자, 이 거리가 늘어나면 어떻게 된다? 최대 처짐량도 늘어난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세요. 얘들아, 실제로 수능 볼 때 같은 경우는 이거 할 때 비례라든지 반비례라든지 자, 요런 요소만 생각하면 되지 몇 제곱인지 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그냥 비례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여기까지만 가지 몇 제곱까지 계산하라고 하지 않아. 왜냐면 국어 문제잖아, 얘들아. 국어 문제니까 생각보다 이거 계산할 때 좀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거든요. 그냥 비례인지 반비례인지 비례인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2배가 늘어날 때 있잖아. 2배가 늘어날 때
자, 같은 재료의 볼을 사용하면은 자, 16배나 커지게 된다. 처집량이 굉장히 크게 늘어난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최대 처집량이 늘어납니다. 자, 따라서 자, 길이를 길게 하면서도 보의 처집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 변형이 잘 일어나지 않는 재료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변형이 잘 일어나지 않는 재료에 관련된 거 있잖아. 지금까지 비문학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던 소재라서 비문학 많이 읽어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 이런 소재들 나오는구나 하고 알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돼 얘들아. 네, 우리 다들 처음 본 그 느낌으로. 네, 자 그래서 자 여기 써. 자, 보의 변형량과 원래 치수의 비인, 자, 원래 치수분의 이제 변형량을, 자, 변형률 체크하세요. 변형률. 자, 그래서, 자, 변형량이 커지면 어떻게 돼? 변형률도, 근데 이거 너무 내가 지금 병신같이 정리하는 거긴 해. 비율이니까 당연히 변형량이 커지면 당연히 변형률도 커지겠죠. 내가 그냥 병신 같은 건데 병신같이 정리 한번 해봤어. 자, 그래서 보가 외부로부터 힘인 외력 체크하세요. 외력. 자, 외력을 받으면은 자, 보의 내부에서도 외력에 저항하는 힘, 저항 체크하세요. 자, 우리 자, 봐봐. 자, 이거 중학교니까 중학교 거잖아, 얘들아. 자, 내가 벽을 밀어. 자, 그럼 벽을 밀면 어떻게 돼? 벽도 나를 밀죠. 근데 나는 왜 안 넘어져? 자, 내가 벽을 미는, 중학교 과학이죠? 자, 내가 벽을 미느니까, 자, 벽이 나를 미는 힘이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자, 이 외력에 저항하는 힘이 생기는데, 자, 이 저항력 체크하시고, 내력 체크하시면, 자, 작용, 반작용. 네, 내가 하려는 얘기 여기 있죠. 자, 내력과 외력의 크기가 같고, 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자, 외력을 제거하면 없어진다. 자, 그래서 외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내력은요, 자, 외력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지만, 재료마다 고유한 한계 체크하세요. 고유한 한계. 자, 얘한테, 이 대상한테 힘을 가하면, 자, 이 대상도, 자, 이게 내가 만약에 얘를 밀었으면 이게 외력이 되는 거고, 자, 그럼 이 대상도 어떻게? 나를 밀 거라는 거죠. 우리 서로 밀 거라는 거죠. 자, 그게 내력이라는 거고. 자, 근데 여기서 외력이 내가 세게 밀면 세게 밀수록 어떻게? 얘도 나를 세게 밀겠지만, 뭐야? 자, 내가 진짜 빡 세게 밀었어. 그러면 벽이 부서질 수도 있잖아, 얘들아. 자, 그래서 고유한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 따라서 외력이, 자, 내력의 한계치를 넘게 되면, 자, 보가 파괴된다. 파괴 체크해 주시고. 이거 너무 현타가 오네요. 너네 선생님들 조금 더 어려운 제시문 있는데 왜 이걸 고른 거지? 자, 그래서, 자, 같은 크기의 하중이 단면적이 다른 보에 적응한다면, 자, 발생하는 내력은 같을 거고, 자, 하중이 더욱더 커진다면, 자, 단면적이 작은 보는 파괴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단위 면적당 체크하시고, 자, 힘이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 보의 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위 면적당의 내력을, 자, 얘들아, 자, 또 중학생 같은 느낌이긴 한데 내가 만약에 한 지점에다가 모든 힘을 집중하면 얘가 파괴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거죠. 자, 그래서 단위 면적당 얼마만큼 힘을 받을 수 있는지 고려를 해야 돼서 자, 단위 면적당의 내력을 자, 응력 체크하세요. 응력. 자, 이 내력은 자, 이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얘도 힘을 가하는 거긴 한데 이 내력을 단위 면적당으로 계산하면 응력이 된다는 것까지. 자, 그래서 여기서 콘크리트 체크하세요. 근데 이거 콘크리트 소재는 진짜 많이 나와서 혹시 콘크리트 소재에 관련해서 나오잖아, 얘들아. 고인물 애들 이거 다 외워갖고 오는 애들이 있어. 네. 우리 공부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니까요. 진짜 고인물 애들 기출 나온 거 다 외워갖고 기출에 콘크리트 꽤 반복적으로 많이 나왔거든. 다 외우더라 애들. 자, 그래서 자, 면적당 지탱할 수 있는 힘이 크고 자, 시멘트에 모래랑 자갈을 섞어서 물로 반죽하기 때문에 자, 다양한 형상의 구조물로 만들기 용이하다. 자, 보의 재료로 많이 쓰는데요. 자, 콘크리트 구조물 있잖아. 콘크리트 특징은요. 자, 압축하는 외력에 저항하는 자, 압축 응력 체크하세요. 압축 응력이 되게 커. 자, 콘크리트 반죽을 이렇게 해놓잖아. 자, 콘크리트 반죽을 이렇게 해놓으면 양쪽에서 내가 얘를 꾹 누르잖아. 꾹 누르면은 자, 얘가 파괴가 된다 안 된다?
파괴가 잘 안 돼. 그 힘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어. 자, 근데 그러나 물체를 양쪽으로 자, 근데 내가 얘를 잡아 당기잖아. 그럼 콘크리트 여기 돼? 빡 하고 부서져 얘들아. 부서져. 콘크리트를 만약에 갖게 되신다면 한번 실험해보세요. 자, 얘를 내가 콘크리트를 누른다고 얘가 뿌개져 안 뿌개져? 안 뿌개지는데 콘크리트 양옆에서 쫙 잡아 뜯잖아? 은근 잡아 뜯어진다니까. 우리가 힘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생각보다 딱 하고 쪼개져요, 얘들아. 자, 그래서, 자, 그 인장 체크하세요. 인장하는 외력에 저항하는 힘이 인장응력. 자, 여기서 인장이라는 단어 얘들아 잘 알아둬. 인장이라는 단어 선생님들 좀 좋아해. 자, 그래서, 자, 압축이나 인장 같은 거 있잖아. 이거 여기에서 말고 다른 제시문들에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한때 이게 유행인 제시문이 있었어, 이게 기출에서도. 자, 그래서, 자, 압축 응력에 비해서, 자, 내가 만약에, 자, 여기서 압축을 해서 10의 힘을 가했다고 생각해봐. 안 쪼개져. 안 쪼개져. 근데 당기기를 1만 당겨도 어떻게? 쪼개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자, 콘크리트의 내력을 높일수록 차이가 더 커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콘크리트로 볼을 만들 때에는 철근을 함께 사용한다. 철근. 아, 이게 우리 진짜 건축의 기본이죠. 우리 모든 건축물들이 다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같이 들어가 있어, 얘들아. 그래갖고 그 아파트에서 철근 빼먹었잖아, 이 새끼들. 그런 게 다 콘크리트도 재료를 좋은 재료를 써야 되는데 좋은 재료를 안 쓰면은 이 압축 응력에 못 버티는 거랑 마찬가지고, 자, 압축 응력이 발생하는 부분에는 콘크리트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고요. 인장, 당기는 힘 있잖아. 여기서는 철근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면 돼. 아, 여러분들 나중에 어떤 집에 살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자, 그래서 자, 철근 콘크리트 볼을 만드는 것이다. 자, 철근은 인장 응력이 크고요. 자, 그래서 열 팽창 개수가 비슷하다도 체크해 주세요. 열 팽창 개수가 다르면 그때도 문제가 생겨. 자, 만약에 철근 혼자 열 팽창 개수가 크다고 생각해봐. 자, 지 혼자 뜨거워지면 지 혼자 팽창을 막 하는 거야. 그러면 콘크리트 어떻게 돼? 다 부서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둘이 비슷한 것도 써야 된다라는 조건. 자, 그래서 비슷한 정도로 늘어나거나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까지, 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할게요. 자, 얘는 어쨌든 문제를 풀어보시고 질문만 받는 걸로 할게요, 얘들아. 질문만 받는 걸로 하고, 자, 다음에 10번 넘어갈게요. 네, 네, 재밌다. 재밌다. 네, 자, 10번 넘어가시면 10번 너무 재밌지 않았니? 나 실은 화학 좋아해. 알고 있어? 얘들아, 나 화학 너무 좋아해, 나는. 네. 자, 그랬어. 자, 아니, 재밌잖아, 일단. 순수하게 재밌지 않니? 이런 거 보면은. 그래요. 자, 19세기에, 자, 19세기의 화학자인 토마스 앤드류는, 자, 기체의 액화 현상을 연구를 하는데, 아니, 그리고 얘들아, 여러분들 나중에 가시면은, 네. 요즘에 이런 거 되게 많이 연구를 해야 되는 게, 요즘에 이제 수소 자동차나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느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이 생기잖아. 얘들아, 수소 자동차에 순수하게 고민이 안 생기라도 테슬라 주식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거 고민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과학적 지식, 선생님 친구 중에 그 증권 하는 친구가 있거든. 증권사 뭐 이렇게 뭐라 그러지? 뭐 이렇게 막 뭐 증권사에서 뭐 이제 의견도 내고 막 그런 거 하는 친구가 있거든. 걔는 과학 분석을 미친 듯이 하더라. 과학 분석. 그러니까 뭐 어떤 회사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를 걔 문과야. 경영인가 경제 나왔어. 근데 이과생들이 알아야 되는 지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과생이라 그래도 어느 정도 이과생 지식은 알아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 나중에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으려면 상관이 없긴 한데 투자할 거면 조금 봐줘라 정도로. 자, 그래서 기체의 액화 현상을 근데 진짜 문과든 이과든 요즘엔 이제 상관없는 것 같아요. 문과도 이과 지식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과도 문과 지식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 AI 잘 쓰셔야 되고 여러분 AI 잘 쓰세요. 자, 그래서 자, 액화 현상을 주로 연구를 했대. 자, 그래서 그는 이산화탄소에다가 압력을 가하는 압축 실험 체크해보세요. 압축을 했대. 미친놈이죠? 왜죠? 19세기 초면 얘들아 언제니? 19세기 초면 1800년대 초반에 벌써 이런 실험했다는 거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1800년대 뭐 했니 얘들아? 우리
조선시대라서 막 에헴 막 이러고 다녔는데 임진왜란 끝나고 막 애들 다 뒤져갖고 그러고 다녔는데 얘네 벌써 이런 실험 했다는 거죠. 자, 이산화탄소의 온도를요. 자, 31도씨 이하에서 유지하고 압력을 높이면은요. 자, 이산화탄소가 액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대요. 와, 씨. 이산화탄소 어떻게 액화시킨 거야? 자, 그래서 31도씨에서 이산화탄소를 액화하기 위해서는 37.8바의 압력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37.8바의 압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냈고요. 자, 그리고 31도보다 온도가 높게 유지되면 자, 이산화탄소에 아무리 높은 압력을 가해도 액화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자, 그래서 자, 31도씨와 37.8바를 자, 이산화탄소의 임계 온도, 임계 압력 둘 다 체크해 주세요.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이다. 요거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도 너무 신기하죠. 자, 그래서 자, 요 압력이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을 주어야지만 자, 얘가 액화될 수 있다. 자, 좀 더 정밀한 측정 실험을 했어. 자, 그래서 임계 온도를 바꿔서 좀 더 세밀하게 바꿨어. 자, 이러한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을 합쳐서 자, 임계점 체크하세요. 임계점. 자, 임계점 이상의 온도와 압력에서요. 자, 물질은 액체와 기체의 중간인 초임계 유체 상태의 형광펜으로 표시하세요. 초임계 유체 상태. 아, 씨발 이게 뭔데? 초임계 유체 상태가 뭔데? 근데 얘들아, 초임계 유체가 여러분들 혹시 잘 알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영양제 있잖아. 영양제 살 때 초임계 유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 알아요?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서 잘 쓰고 있어요, 얘들아. 영양제 중에 막 오메가3 같은 거 있잖아. 오메가3 같은 거를 초임계 유체 상태로 만들어서 팔더라고. 그거 먹으면 몸에 흡수가 더 잘 된대. 알고 있었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초임계 유체를 평소에 접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너무 신기하지 않니? 너무 재밌지 않니? 자, 그래서 영양제 살 때 혹시 초임계 유체 영양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영양제 잘 보세요. 자, 이게 초임계 유체 상태로 정리하고 자, 임계점은 물질에 따라서 고유한 값을 지키는데 자, 봐봐. 초임계 유체라는 게 자, 얘가 액체랑 기체랑 자, 액체와 기체의 중간 상태가 된대. 중간 상태가 된대.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과학자들은 도대체 뭐라고 사는 거지? 어떻게 이런 거 만들지? 너무 신기해. 나도 그 시대 가면 이거 만들 수 있을까? 배경 지식 있어도 못 만들 것 같아, 나 지금. 자, 그래서 산소의 임계점은요. 자, 영하 118도와 자, 50.5바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자, 유체의 성질 중에 자, 용질의 용해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자, 용매의 밀도 체크하세요. 밀도. 자, 밀도는 유체가 가지는 자, 단위 부피당 질량을 의미하며 봐봐. 자, 단위 부피당 자, 여기서 얘랑 단위 부피 내 그림 실력 여기까지니까 그냥 단위 부피를 이렇게만 면적처럼 표시를 할게요, 여러분. 자, 단위 부피가 자, 여기서 부피가 자, 얘랑 부피가 동일하다고 가줄게요. 부피가 동일하다고 가주는데 자, 얘는 부피가 동일한데 자, 얘는 3kg짜리 물체에 해당이 되고 자, 얘 같은 경우는 300kg짜리 물체에 해당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부피가 지금 동일한 상태에서 무게는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A와 B를 얘기를 할 때, 자, A 같은 경우는 밀도가 어떻다? 상대적으로 낮고, 자, B 같은 경우는 밀도가 어떻다? 상대적으로 높다로 평가하시면 되겠죠. 자, 요렇게 가볍게 한번 정리해 줍시다. 자, 밀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줍시다. 자, 그래서 단위 부피당 이 정도면 살렸다. 아이, 좋다. 자, 단위 부피당. 자, 질량을 이야기를 한다. 자, 밀도가 높고 낮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물질을 녹일 수 있는 능력은 유체의 밀도에 의해서 크게 작용이 된다. 녹일 수 있는, 묶으세요. 녹일 수 있는. 자, 이게 용해 체크해주세요. 용해한다. 자, 녹일 수 있는 건 용해한다에 해당이 되는 거죠.
녹일 수 있는 건 자, 용해도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초임계 상태에서는 자, 아까 초임계 상태 정리를 했었죠. 자, 액체와 기체의 중간 상태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 초임계 유체를 구성하는 분자 사이의 거리를 조절하게 된다. 자, 그래서 액체와 달리 밀도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어서 자, 용해도 체크하시고 자, 조절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자, 여기서 자, 지금 가령이라고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줍니다. 자, 초임계 유체로 널리 사용되는 친구가 있는데요. 자, 이산화탄소에 해당이 됩니다.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요. 자, 압력을 55바에서 200바로 증가시키잖아. 그러면 이산화탄소의 밀도는 17%가 증가되는 데 비해서 자, 초임계 상태에서 이산화탄소의 밀도 같은 경우는 자, 570%까지 증가 체크하세요. 자, 초임계 상태에서는 자, 570%까지 증가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자, 이 두 가지 A와 B까지 가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초임계 상태 때는 어떻다? 초임계 상태 때는 자, 임계점을 넘어가서 액체와 기체가 구별하지 않는 상태가 되버리면 어떻다? 밀도를 훨씬 더 크게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 자, 그래서 두 가지 A와 B가 자, 지금 초임계 유체에 녹을 때 체크하시고 용해가 될 때. 자, 여기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자체는 초임계 유체는 지금 동일한 상태다를 전제로 깔아주세요. 자, 초임계 유체가 지금 동일한 상태다.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압력과 용해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압력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될 거다? 자, 여기서 용해도는 자, 두 온도 T1과 T2에서 자, 여기서 T1과 T2에서 자, 모두 증가는 하는데 자,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인 T1보다 자, T2에서 압력에 대한 용해도는 의존성이 더 크다 까지 끊고요. 자, 그래서 교차하는 지점이 생긴다는 거야. 교차하는 지점이 생기게 된다. 자, 그래서 자, 이 점을 역전점이다. 밑줄 그어주세요. 역전점이다. 자, 이 역전점을 얘들아 기준으로 잡아보세요. 자, 이 역전점을 기준으로 잡아보셔서 자, 이 역전점보다 낮은 압력도 있고 자, 이 역전점보다 자, 낮은 압력과 자, 이렇게 높은 압력을 나눠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잖아. 온도가 증가하면은요. 자, 용해도가 감소하고까지 끊으세요. 자, 요 상태를 여러분들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자, 요 상태와 요 역전점에서 요 상태를 생각해 보면 요 상태 안에서는요. 자, 온도가 증가하면 자, 용해도가 감소한다로 가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높은 압력에선 이 이후에서는 어떻게 돼? 자, 온도가 증가하면 자, 여기서 용해도가 같이 증가한다로 잡아주세요. 네. 자, 그래서 자, B의 경우는 초임계 유체에서 압력과 온도에 따른 용해도 곡선의 형태가 A와 유사하지만 자, 역전점은 A보다 더 낮은 압력에서 나타나는 자, 둘의 차이점도 정리를 해보시면은 자, 여기서 자, 초임계 유체에 A와 B가 같이 만약에 용해되었다고 생각해보자. 자, 그러면 유체의 압력을 그림에서 나타난 사이로 자, 역전점 사이에 유지한 다음에 자, 온도를요. 자, T2에서 T1으로 낮추면 자, B 성분에 대한 용해도는 감소하고 자, B의 용해도랑 자, 여기서 자, 온도를 자, T2에서 T1으로 낮추는 경우를 한번 보자. T2에서 T1으로 낮추는 경우는 자, B 성분에 대한 용해도는 감소할 거야. 자, 여기서 얘들아 요거 다시 잡을게요. 자, 여기서 압력을 자, 그림에서 나타난
두 성분의 역전점부터 먼저 잡을게요. 자, 우리가 요 첫 번째 B 같은 경우는 역전점이 요 지점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는 역전점을 요 지점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역전점을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이렇게 잡아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압력을 변화시킬 거란 말이야. 압력을 변화시키는데 압력을 그림에서 나타난 역전점의 사이에서 유지를 하겠대. 라고 하면은 어디다가 유지하면 되니? 자, 뚜뚜뚜뚜뚜 그림 그려서 뚜뚜뚜뚜뚜뚜뚜뚜뚜 자, 요 지점에서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 이거를 선생님이 임의로 정리를 하면은 자, 얘를 2로 가고 얘를 4로 간 다음에 얘를 3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요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이 두 개의 근데 이게 그래프가 있으면 일단 여러분들 비문학 풀 때 좀 바로 포기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 끝까지 다 풀어야 될 때는 자, 요렇게 그림을 내가 어떻게 만들까를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프 있잖아. 그래프도 제시문이야. 그거를 고민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프나 표가 나오면 특히 이제 미술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 아니 숫자에 안 친한 친구들 같은 경우 이거 갖다 버리겠다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얘들아. 근데 그래프도 일종의 제시문이라고 생각하고 이 그래프도 독해의 대상이 돼야 된다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되거든요. 실은 나도 수학이 약해. 수학을 못해. 그래프를 못하고 수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때 보면 수학을 아예 안 했던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숙제를 한 거지 내 스스로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수학에 대한 노스텔지어가 좀 있습니다. 어떤 그리움, 수학과 떨어졌기 때문에 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그리움이 좀 있는데 내가 나중에 노년에 하고 싶은 게 나 수학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어. 수학 공부를 중학교 때부터 다시 하면 이거 얼마나 할까? 선생님 친구 중에 취미로 수학 공부하는 애 있거든? 걔 지금 수능 다시 봐서 의대 가겠다고 나이가 36인데 의대 다시 갈까? 막 이런 거 하거든. 국어 강사라서 국어는 진짜 그 만점 받으니까 거의 만점 받으니까 외국 살다 와서 영어도 거의 만점 받고 수학도 취미로 공부하더니 의대 갈까? 이거 한국은 사지 말까? 막 이러고 있더라고. 자, 근데 어쨌든 그래프를 볼 때 있잖아. 그래프를 볼 때 여러분의 심정과 내 심정이 크게 다르진 않아, 얘들아. 왜냐면 나도 이거 자신은 없으니까. 근데 제일 큰 차이점은 뭐냐면 나는 그래프를 읽으려 그래. 그래프를 얘를 어떻게 독해를 하고 무슨 방향으로 얘가 지금 얘도 결국엔 정보를 표시해 주는 애란 말이야, 얘들아. 그래서 이 정보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 고민은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 네, 여러분들, 네, 고민 한번 해주자. 자, 그래서 역전점 사이에 한번 유지를 해보자는 거야. 사이에 유지를 한 다음에, 자, 유체의 온도를 T2에서 T1으로 낮췄을 때를 생각해보자. 자, 얘를 여기서 이렇게 둘 다 낮췄을 때 있잖아. 자, 얘들아, 요거 지금 요 지점과 요 지점, 자, 요 지점과 요 지점, 요렇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 요 지점들 있잖아. 요 지점들 아주 명확하게 잘 잡으면서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B 성분에 대한 용해도는 감소한다 그랬을 때, 자, B 성분 같은 경우는 원래 용해도가, 자, 이거 글씨가, 네, 글씨가,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만족하죠. 일단 다양하니까. 자, 원래 T2였어. T2였을 때는 요 지점의 용해도에 해당이 됐다는 거야. 자, 근데 T1으로 온도를 낮췄잖아, 얘들아. 온도를 낮췄을 때. 자, 용해도가 어떻게 됐어? 자, 용해도가 T2였을 때랑 T1이었을 때랑 용해도가 감소한 거 어떻게 감소했는지 이 표 안에서 보이니? 네, 그거 정리해주세요. 정리 쭉 해주세요. 이 용해도 감소한 것까지 써주시면 좋아요. 색깔펜 여러 가지 쓸 수 있으면 쓰시고 간단하게 원래 뭐 이해 다 했으면 하시고. 네. 자, 근데 A 성분 같은 경우도 다시 볼게요. A 성분에 대한 용해도는요. 자, A도 보자. A도 지금 요 뚜뚜뚜뚜뚜뚜 자, 요 지점 안에서 자, 자, A는 T2일 때 있잖아. A는 T2일 때 어땠어? 용해도가? 더 낮았어. T2일 때가 더 낮았어. 자, 근데 T1으로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T1이 되면은 더 용해도가 높아진다, 증가한다를 자, 요 표 안에서 자, 얘는 요렇게 용해도가 낮아졌지만 얘는 T2에서 T1으로 바뀌면 용해도가 높아지는 요 시스템을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거.
자, B 같은 경우는 요 지점에서 자, 온도가 내려가면서 용해도도 낮아지고 자, A 같은 경우는 자, 어떻게 됐어? 온도는 낮아졌어. 온도는 낮아졌는데 자, 요 역전점 전이죠. 그러니까 자, 용해도는 올라갔다. 네. 아, 온도가 낮아졌는데 자, 용해도는 올라갔다.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되는 거. 자, 따라서 자, 초임계 유체에 자, 지금 여기서 초임계 유체에 용해되어 있던 B 성분은요. 석출이 될 거라는 거야. 자, 그다음에 A 성분 같은 경우는요. 용해된 상태로 남아 있게 된다. 자, 그래서 자, 유체의 온도를 다시 증가시키잖아? 그러면 A에 대한 용해도는 감소되고 자, 그래서 A가 석출이 될 거다. 자, 그래서 두 성분으로 이루어진 혼합물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자, 분리한다까지 체크해 주세요. 분리한다. 자, 그러면은 자, 온도가 낮잖아. 온도가 여기서 요거 약간 요약 정리로 한번 가볼게요. 자, 온도가 낮으면 뭐가? 자, B가 석출될 거다라고 하나 잡아 주실 수 있고. 왜냐면 온도가 낮으니까 용해가 된다 안 된다? 용해도가 낮아지는 거야. 용해가 안 된다는 거야. 자, 우리 분명히 이 초임계 유체 안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 초임계 유체 안에 자, A 성분도 녹아있고 B 성분도 녹아있는 거야. 자, A랑 B랑 자, 요렇게 얘네들이 막 녹아있어. 자, 그럼 초임계 유체 안에 다 같이 섞여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했어? 자, 온도를 낮춰버렸어. 온도를 낮추는 시점에서는 자, 이 B가 용해도가 떨어지면서 B가 검출이 될 거라는 거야. B를 우리는 추출해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온도를 높이잖아.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될 거니 여기서? 자, 여기서 A가 용해도가 감소하니까 자, 온도를 높이면은 자, A가 용해가 어떻게? 안 될 거다. 용해가 안 될 거다. 용해도가 감소할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 여기서 A를 석출할 수 있다. 요 구조를 잘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들 약간 혼이 막 나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내 기분이죠. 실제로는 얘들아 너희 말고 내가 나가 있을 수도 있어. 아 이렇게 나한테 많은 비문학을 넣더니 오늘 하루에. 자, 그래서 자, 벤조산과 데카티디올의 혼합물을 분리할 때 사용하기도 한대요. 자, 그래서 이거 자, 뭐 우리 나중에 뭐 이과생들 가면 이런 거 하겠죠? 자, 그래서 압력과 온도를 변화시켜서 초임계 유체의 용해도를 조절해서요. 자,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자, 일반적인 액체의 용매는요. 자, 초임과 유체와 같이 넓은 범위에서 밀도를 조절하는데 자, 제한적이다. 제한 체크하세요. 용매의 밀도를 조절하는데 제한적이래.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이러한 이유로 자, 기존 특질 물질을 분리하는 일반적인 액체 공정에서 자, 액체 용매를 대처하는 자,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 초임계 유체가 주목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문제 다시 한번 보세요.